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총선 이후 미래통합당은 지도체제 정비와 함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문제가 또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총선 후 합당하겠다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조기에 합당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합당 문제는 서두를 것이 아니라 합당의 적기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서성교 건국대 조병 교수님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일단 통합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합당 문제가 같이 걸려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선 통합당은 지난 3일에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모였어요. 그때 다른 문제, 특히 원내대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주 논의가 됐었습니다만은 이 합당 문제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에서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조기에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4선 이상이 한 9명 되더라고요. 예. 예. 이제 4선, 5선 의원들이 저녁 때 만찬겸해서 모였는데요. 아무래도 총선 참패 이후에 미래통합당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면 과제인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선출 문제, 그다음에 또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문제, 기본적인 원칙을 표명했는데요. 이게 하여간 작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괴물선거법 통과로 인해 가지고 괴물 정당들이 생겼습니다. 괴물 정당들이 생겼는데 과연 이 뒤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야가 모두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아닙니까? 원유철 대표도 통합을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합당. 그러나 시기, 절차, 방식 이런 것들은 일단 모 당인 통합당이 지도체제가 무슨 결판이 나야 지도체제가 있어야 누구하고 상의를 할 거 아니냐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들리는 얘기는 19명이 지금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로 당선이 돼서 한 명만 거기에 합치면은 원내교섭단체가 돼가지고 충분히 제3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그렇고 당 밖에 있는 또 보수 우파 일부 지지층에서도 구태여 그렇게 서둘러서 합당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좀 상황을 보고 또 어느 때가 적기인지 그런 것에 대한 선택도 할 필요가 있다. 적기에 대한 타임리하게 해서 시너지가 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지금 사실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일종의 전략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예. 두 가지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이제 명분과 실리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원래는 이 미래한국당이 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긴 정당이라서 그동안에 위성정당이다, 또 형제정당이다, 자매정당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쓰레기 정당이라고까지 그렇게 비난을 했었어요. 쓰레기 정당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결국은 그랬죠. 따라와서 했는데 그러면 과연 선거 때 같이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통합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차기 2022년 3월 9일이 대선인데 대선 때까지 각자 가면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게 현실적 실리론이 등장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래통합당이 84석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래한국당이 19석인데 둘이 합쳐봤자 103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합쳐가지고 과반수가 넘는다라든지 합쳐가지고 제1당이 된다라든지 그러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둘이 합쳐봤자 사실 1+1은 2가 되든지 3이 돼야 되는데 이게 1+1은 1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비례 전문 정당을 소극적 방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역할과 앞으로 조금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이 자체를 좀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제 전략적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이제 21대 국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은 이 원구성에서 잘하면은 국회 부의장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한 석씩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부의장을 다 차지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국회에 16개 상설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예.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도 또 몇 석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또 상임위 배분도 또 상당히 예, 유리하게 할 수 유리하게 있고요. 할 수 있죠. 또 사실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 아직 통합을 안 했지만 만약에 더불어시민당과 통합하게 되면은 180석 거대 여당이지 않습니까? 거대 여당을 1대1로 협상하고 국회 운영하기는 상당히 버겁습니다. 버겁죠. 그렇게 본다면은 네. 오히려 아군을 하나 더 두는 이런 소위 말하는 1중대와 2중대가 힘을 합쳐가지고 적을 공략하게 되면은 국회 운영에서 상당한 장점을 차지할 수 있고요. 그럼요. 예. 또 원내교섭단체가 되면은 연강 국고 보조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총선 전에 미래한국당이 20명의 의원을 구성하면서 국고 보조금을 61억을 받았습니다. 예. 그 61억을 받게 되면은 정당을 운영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또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이게 기반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말로 빈집에 소 들어온 거예요. 예. 상당히 좀 장점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지금 법 여건이 이래서 개헌 문제라든지 또 뭐 토지 공개념 문제라든지 또 뭐 이익 공유제라든지 예. 또 일부에서는 국가보안법까지 지금 뭐 그럼요. 폐기하자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거대 여당의 독성과 독주에 맞설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둘로 역할 분담하는 게 훨씬 낫죠. 유리하다. 이제 이런 게 전략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위성정당으로 자매정당으로 선거 이후에 통합하겠다라고 선거운동을 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국민들 잘 설득해서 명분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하겠다는 그 약속이라는 것은 꼭 합당을 통해서 하나로 뭉쳐서만 하는 것도 물론 그게 통합이죠. 예. 그러나 같은 지향과 목표를 가지고 같이 나가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걸 활용하느냐. 그것도 하나의 통합이죠. 예를 들면은 각자 제 갈 길로 가버린다든가 이러면은 문제가 그건 국민과의 약속이 다른 문제지만 전략적으로 이렇게 두 당이 힘을 합쳐갖고 180석의 거대 여당을 상대하는데 역할 분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통해서 같은 정치적 어떤 목표, 그 궁극적 목표는 2022년에 대선에서 이기는 거겠죠. 예. 그런 목표에 동일한 방향으로 간다면 뭐 크게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저는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뭐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금방 지금 더불어시민당과 합칠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5월 30일부터는 임기가 개시가 됩니다. 예. 말만 그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지금 통합을 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들은 없습니다. 예. 과거 이 유성 정당 만들 때도 비례당 그렇게 미래한국당을 만드니까 더불어시민당 뭐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이인영 원내대표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됐습니까? 그래서 과연 민주당의 속셈이 정말 합당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거를 좀 우선은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번 21대 총선 결과로 봤을 때 최대 수위자가 누굽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예. 원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는 소수 정당을 유리하게 예. 한다라는 명분하에 통과를 시켜놓고 결국은 민주당이 최대 수위를 봤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비례정당 만들 때도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그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뭐 쓰레기 정당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가짜 태어나면 정당, 안 돼야 할 될 정당이라든지 뭐, 예. 가짜 정당이라든지 비판을 해놓고 자기들은 뒤에서 슬그머니 따라가지고 또 더불어시민당 만들고 그것도 자기들과 오랫동안 민주화운동을 같이 했던 정치개혁연합인가요? 예. 그 분들은 완전히 속된 말로 물을 먹이고 이 조국수에 앞장섰던 뭐 이름도 듣지 못한 정당들 맨 모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독식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에도 아마 민주당이 말은 앞에서 말은 통합하겠다 그러지만
결국은 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눈치 보면서 또 부활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더불어시민당이 지금 비례대표 17석 아닙니까? 예. 근데 열린민주당이라고 또 여기는 삼중대 비슷한 또 있죠, 3명. 비례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합치게 되면 이건 또 이것도 됩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좀 이 여당이고 또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이런 상대 야당, 약소 야당의 눈치 보지 말고 빨리 네. 21대 국회 시작하기 전에 통합해가지고 본인들 네. 본인들 길 갈 대로 가고 또 야당은 약자니까 예. 야당은 최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대로 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가장 즐겨 쓰는 말이 대도무문 아닙니까? 예. 180석이나 가진 정당이면 대도무문의 길로 가야지. 지금 합쳐봤자 103명인 이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지금 저울질하고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윤호중 사무총장이 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통합 여부는 미래한국당에 달려있다. 합당 여부를 살핀 뒤에 우리도 검토를 하겠다. 이건 뭡니까? 이거 안 하면 우리도 안 하겠다. 사실은 속내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는 겉으로는 국민적 명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합당합니다. 우리 곧합니다. 통합당을 왜 안 해요? 하고 지금 오히려 자기들은 안 움직이면서 통합당만 제쳐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정치는 뭐 상대방 비판 공격하기 이전에 자기의 길을 당당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대의가 있고 명분이 있으면 자기는 자기들 소신대로 하는 거고 또 민주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이기면서 또 뭐 20년 집권, 30년 집권, 100년하는 정당을 만들려고 했으면 본인은 이 약소 야당들, 군소 야당들을 눈치 보지 말고 자기 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야당은 또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이 자꾸 이쪽 눈치, 저쪽 눈치 보면서 또 꼼수를 한 번 더 부리려고 하는 거, 이거는 나중에 반드시 역풍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이중대도 있지만 사실은 4+1 체제 민생당은 뭐 이번에 원내의석을 얻지는 못했지만 정의당도 한 6석 있어요. 예.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3중대 열린민주당도 3석 있습니다. 예. 또 무소속도 이용호 의원 예. 본인이 뭐 남원 순창 거기서 당선되면서 민주당으로 입당을 바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언을 한 상태예요. 뭐 이쪽으로 올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요. 예. 그러면 10석이라는 또 다른 군소정당을 자기가 지금 또 유성정당으로 거니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180석 있으면 우리 선진화법 이거 무력화시키고 국회에서 모든 입법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산 다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다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180석으로 못하는 거는 단 개헌밖에 못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10석 합치면 190석이에요. 190석에다가 또 뭐 야당 또 이렇게 잘 속된 말로 해가지고 협박하거나 압박하거나 또 당근이 작업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근.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송영길 의원이 개헌론을 주장하면서 중임제와 함께 거기에다가 책임 총리를 하자. 이게 당근이에요. 예. 이 책임 총리를 지금처럼 말로만 책임 총리가 아니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로. 예. 그래서 내각에 대한 장악권을 갖도록 하자. 이게 바로 말하자면은 야당한테 당근을 주는 거거든. 당신도 또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 예. 그거 아닙니까? 책임 총리제를 이제 하게 되면은 국회에서 선출하게 되고 만약 거기에 협조하는 국회의원이나 협조하는 정당은 내각에 참여해서 쉽게 말해서 장관 한 자리씩 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총리도 할 수 있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야당에게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개헌선을 대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할 수 많다니까요. 있는 이런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약소한 이 미래 통합당 어떻게 할 거냐 그 뒤따라가면서 자기들 책임을 모면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이 이렇게 좀 당당하게 비례정당과 원정당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방향을 정해서 가고 또 미래통합당은 어쨌든 간에 지금 약자 아닙니까? 사실은 합체가 103석인데 103석의 의석으로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법안 발의하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가 어렵죠. 예산도 마음대로 못하죠. 그렇습니다. 인사도 네. 청문회 다 통과시켜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약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약자의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올 뿐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내년 3월, 4월에는 또 재보선이 있고 3월 이후에는 벌써 대선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이번에 청와대 소위 뭐 코돌이라고 합니다만은 청와대 출신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속도전을 지금 윤건영 저 국정상황실장 하던 분이 이번에 당선돼 갖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리하게 개혁입법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03명이 뭉쳐서 싸우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양쪽에서 협공을 해갖고 저지하는 거 정말 잘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저는 더 들어요. 예, 그 통합당이랑 한국당 정강 정책을 보면요 똑같습니다. 둘 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 원칙을 지킨다. 그리고 구체적인 뭐 정치, 또 경제, 사회, 문화, 여성, 뭐 노동, 복지 이런 공약들 내용을 보면은 정강 정책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합치기보다는 조금 분리시켜서 역할 분담이 필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첫 번째로 다음 대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우리 시청자들이 우려하는 게 야, 이건 미래통합당 이렇게 해가지고 대선 치를 수 있겠느냐? 네. 대선 후보가 안에 있느냐 지금 이런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대부분 지역구에 매달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역구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자기 재선, 3선, 4선 하는 데 관심이 있지 진짜 국가적인 운명을 좌우하는 대선에는 관심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네. 그 반면에 비례 전문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지역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대신 정책 전문성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직능 대표성이 있습니다. 예. 직능 대표성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회단체들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표와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예. 그럼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국가 비전과 정책과 공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오히려 이 미래 한국당이 우리는 2022년 3월 9일 대선 승리를 위한 플랫폼으로 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예. 또 좋은 대선 후보들 발굴하고 우리가 바깥으로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직능 단체들, 사회단체들 조직을 구축해가지고 다음 대선 치르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총대를 메고 나가가지고 대선 승리에 우리가 뭐 선봉장이 되겠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면은 많은 국민들이 좀 지지를 더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원내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뭐 플러스 요인 그런 것보다도 정말 현재의 미래통합당이 과연 내년 4월에 재보선은 물론이고 2022년 대선에서 이길 만한 그런 역량과 인물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미래한국당 경우는 말하자면 인적 네트워크도 있고 충분히 인재풀을 가동할 수 있는 바탕들이 되어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야권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이렇게 시너지를 낸다면 얼마든지 지금 어느 정당이든 간에 대선 후보가 없으면은 그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무정란이란 말이에요. 유정란이 돼야 힘을 발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대선 후보가 지난 총선에서 대부분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현재 남아있는 분들 중에도 과연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가 있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한국당 같이 새로운 인물들 거기에서 새로운 인물들을 또 수혈하고 뭐 하다못해 예를 들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마치고 나왔을 때 영입해갖고 대선 후보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이 합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대선을 앞두고. 예. 그러면 아마 폭발적인 인기를 끌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들어가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84석이나 103석이나 거기 매몰도 갖고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19석에다가 또 지금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분들이 4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예. 또 다 만만치 않은 분들 아닙니까? 그 이제 대선 후보급들도 있고 그렇죠. 홍준표, 김태호, 권성동, 윤상현 예. 다 뭐 중진들입니다. 지역구에서도 뭐 다 4, 5선씩 하신 분들이고
누가 보더라도 원내대표, 당대표가 아무나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양당이 서로 좀 경쟁 체제로 가면서 새롭게 보수 우파를 결집하고 거기서 인물을 만들어내는 인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대선 후보가 없는 정당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정당. 힘이 모아지지를 않아요. 예. 뭐 제가 늘 선거 때 또 대선 때마다 이제 뭐 분석을 해보면 제일 중요한 5가지 대선 승리의 요인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후보가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정말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깨끗하고 능력 있는 후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네, 물론이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뭐 정책과 공약 구체적인 예, 거. 예. 그다음 네 번째로는 전략이 있으면 전략이. 예. 뭐 여러 가지 메시지라든지 또 뭐 표를 얻기 위한 일정과 행보라든지 뭐 또 선거 연대라든지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대선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또 자금도 많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 외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조그만한 정당이라도 정당의 기반을 가지고 조직과 정책 공약과 자금과 전략을 가진 위에다가 좋은 후보가 있으면은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미래한국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국민들에게 잘 홍보를 해가지고 그 다음 대선 때 정책 공약 또 조직 또 국고보정부 같은 자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자금 거기다가 플러스 좋은 후보들을 몇 사람들 뭐 영입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대선 정권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요. 이번에 20대 총선에서 그 미래한국당이 944만 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미래한국당과 별개로 받은 표입니다. 다 미래통합당과. 그렇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이 받은 944만 표는 독자적인 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보다 더 받았어요. 더 받았습니다. 예. 더불어시민당이 930만 표를 받았거든요. 예, 예. 만약에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대선에서 1대1로 한다면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 좀 더 확장을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19명의 비례대표 당선자가 정운천 의원을 빼고는 전부 다 초선 의원들입니다. 예. 초선 의원들은 조금 순수하고 또 열정이 있고 헌신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의기투합해가지고 아, 그 얼마든지. 우리가 나라를 바로 잡자. 예, 정치를 바꿀 수 있다니까요. 정치도 바꾸고 대선 창출 우리 힘을 다 쏟자. 이래서 국회의원 세비, 뭐 정책 연구비, 홍보비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큰 플랫폼을 만들자. 좀 이런 헌신적인 게 필요하고요. 이게 옛날 말 이런 게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에 더 꿰어야 보배 되는데 예. 이 19명의 의원들을 또 외부에서 영입해서 잘 꿰어가지고 어떻게 보배를 만들 것이냐. 그러면 저는 2022년에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번 총선에서 패한 이유 중에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늘 얘기했지만 호남을 버려버린 거예요. 호남을. 예. 그러니까 호남 하면은 전남, 전북, 광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수도권에 와 있습니다. 호남 사람들이. 예. 거기는 공업지대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전부 올라왔어요. 일부러 또 부산, 울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의 경우 그동안 5.18 망한 문제다 뭐 여러 개 했지만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도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호남이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와 있는 사람들까지도 한국당, 특히 이제 통합당의 경우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 저 사람들을 찍어줄 이유가 없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국민의당 안철수를 찍었던 그 38석 그 힘이 전부 민주당한테 가버린 거예요. 예.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순신 장관도 양모 호남 시무 국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영남당이라고 다 얘기해버리지 않습니까? 84명 중에 56명이 영남 출신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미래한국당의 경우 그런 어떤 지역적인 색깔이 없고 또 하나는 더 유리한 조건의 하나가 아까 정운천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호남이 본적인 호남이 원적인 사람들이 아마 대여섯 명 됩니다. 예. 이런 분들이 호남의 도당위원장도 맡고 시당위원장도 맡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인물을 수혜로 오고 그러면은 전국 정당으로도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한국당이 가능성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렇게 통합에 합당에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명분도 좋지만 우리 국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분이 작은 명분도 있는 거예요. 합당이라는 그런 절차적인 명분도 있지만 더 큰 명분이 뭐냐? 정권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 정당이라는 것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게 정당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잘 충족되면은 미래 한국당이 국민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가지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그만큼 미래 그 한국당 이제 국회의원들 곧 되겠죠. 국회의원들이 더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면은 저는 뭐 충분히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에 당선된 그 비례대표 의원들 몇 면들을 보면요, 뭐 경제 이론가도 있고요, 또 안보 이론가도 있고, 금방 장관 시켜도 다 할 분들입니다.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소상공인 뭐 대표성, 또 지체장애인 대표성, 또 뭐 도청 대표성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정말 본인이 대표하고 있는 단체에 가가지고 열심히 좋은 공약과 정책과 인재들을 발굴해가지고 이 미래 한국당과 잘 연대하고 이 그릇을 잘 키우게 되면은 저는 미래 한국당이 정말 그 역사적인 의미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이번이 미래 한국당에게 비례 국회의원, 비례 전문정당으로서 긍정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서성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거기에 동감을 표시를 하면서 좀 더 큰 안목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서 합당 문제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